대규모로 시위를 해서 이거 철회하겠다고 집어넣어야 철회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와글와글 이게 뭐냐 거의 87년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 강연장에서 한 말입니다. 여당이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3.1절 집회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도 개헌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근감관계로 활동이 어려운 분 외에는 모두 참여합시다.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목사들은 외부 강연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편향된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연방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든가. 교인들과 극우 성향 시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에도 집회를 안내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실제 기독교 단체 일부는 내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문체부 공무원이 강원랜드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말 문체부 관광산업팀 김모 팀장이 조카 등 친인척 4명의 채용을 강원랜드에 요청했고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당초 뽑기로 했던 채용 인원 수까지 늘려가며 이들을 모두 합격시켰다는 걸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더구나 이 4명의 합격자들은 서류 심사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강원랜드가 김 팀장의 위치를 의식해 이들을 채용한 걸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관광산업팀이 카지노 관련 업무를 하는 데다 과거 강원랜드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 부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김 팀장과 강원랜드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번번이 반려했고 결국 별다른 처벌 없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이 당시 채용 청탁자 명단에 올라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의식한 조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과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이 비슷한 양상이어서 문체부 공무원을 뇌물죄로 기소하게 되면 권 의원 역시 뇌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당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 종결 배경에 권 의원 등을 의식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한 여야. 당초 빈손 우려가 나왔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새날의 마틸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차가 진행하는 오늘의 시사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재밌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하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도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라. 그렇죠. 이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 뒷걸음질 치다 쥐밟은 격으로 이 정말 삶의 핵심적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속편한데 왜 사람 살려두고 두고두고 괴롭힐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징역형의 근본 원리가 그런 거죠.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사회적으로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정확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장제원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맥락도 없고 그냥 징역보다 무서운 게 사형이야. 사형은 바로 죽이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직결 처분. 박정희 전두환이 했듯이 예. 그 직결 처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와 형법에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세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인류의 법률사가 진화하고 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시스템에 적합한 법률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왜냐?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첫 번째가 교화형이거든요. 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가둬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교화에 30년은 걸릴 거다. 지금 이래서 최소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네. 교화가 되려면 박근혜가 30년은 갇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이런 의미로 징역형을 내린 건데 이 장제원은 이 교화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징역형이 그리고 사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말대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징역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징역형을 살 확률도 높아요. 30년 살고 사형.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69세인가? 66세. 66세 대학이 30이면 96세잖아요. 그 정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제원은 본인들이 그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는 게 법원이 만약에 이 발언에 확 열받아서 더 심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있어도 교화가 안 돼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교화 불능이야라고 했을 때 사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교화 불능일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지금 이런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장제원이. 맞아요. 그때는 또 딴소리 했었죠.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박근혜에게 내려지는 이런 구형량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를 좀 봐달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차라리 죽이라는 건지 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에 논평 끝에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30년 구형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계속해서 청와대와 그 사법부가 내통을 해서 이런 구형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명정님, 이게 그 30년이라는 구형량이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유기징역형의 최대 형량이고요. 검찰이 구형할 때는.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개전의 여지가 없고 교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50%까지. 그래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유기징역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기징역형으로도 교화가 안 돼. 그럼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금니 아빠인가요? 네. 이영학 그 사람 사형 구형받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100년 200년 있어도 교화가 불가능해 하면 선고를 내려요 법원이.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정해요. 그게 언제다라는 예고 정해진 게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살면서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 있어를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신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신형보다 더 네. 무섭죠. 왜냐하면 종신형은 그래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나 죽으면 나가겠지. 네. 나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모레 죽을지도 몰라를 종신토록 살아봐요. 무슨 꽃가닥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제원은 그거에 대한 고려나 고민도 이런 맥락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초딩스러운 안철수과 비슷한 그 초딩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형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본인이 안 들어가 봐서. 실제로 사형수들이 겪었던 그 수기 그리고 사형수들을 옆에서 보았던 교도관들의 그 수기들을 보면 그런 책으로 나와 있어요. 80년대에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니까 그 수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관들이 적어놓은 수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결같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물론 사형제도로서 받는 이득도 있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교수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뭐 약물형 이런 게 없습니다. 교수형이에요. 그러면 사형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선하고 교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도의 장단점이기도 한데 이미 교화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교화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장점은. 네. 단점은 교화됐는데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고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람이 잔인하고 악독하면 사형을 선고하겠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형 구형을 받고 집행당하는 사람들은 교화돼서 죽는 거예요. 이영학은 교화될 것 같지 않아. 그거 어찌됐든 예. 박근혜도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얼마만큼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냐 하면 뭐 며칠 있다 몇 달 있다 몇 년 있다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집행은 대한민국을 안 해요. 이미 20년 동안 안 해왔어요. 예. 앞으로도 30년 50년 동안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의 사형 폐지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에게 만약에 장제원 말대로 사형을 선고를 하면 정말 박근혜가 백골이 신토대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했으면 역풍이 불 것 같아. 지금 불죠.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네. 사형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근혜가 공범이었던 최순실보다 5년을 더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검찰에서 구형한 거죠. 네, 검찰에서 구형으로는. 그런데 검찰의 최종 의견의 상당 부분이 박근혜가 검찰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 이 태도를 태도를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18개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뇌물수수. 뇌물에 대해서는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잖아요. 이상. 보통 형법에서는 이렇게 뭐 징역 1년 이하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형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건 그 마타님이 말씀하신 역풍도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무기징역을 해도 이게 실제로는 징역 30년과 무기징역 2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무기징역이 더 가벼운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상 징역이 딱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뭔가 무기보다는 훨씬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 30년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액이 592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억에 10년씩 치면 590이 뭐 거의 50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500년이구나. 예, 그렇죠.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 벌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는 거는 기한이 한정돼 있어요. 예. 저번에 3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 황제노역은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까가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역을 허용할지를 위해서라도 이 박근혜의 재산, 차명재산까지 이 철저하게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그 검찰의 그 범죄수익 환수부 전담부서가 따로 생겼잖아요. 뭐 거기에서 또
수고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박근혜 구형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로서 30년 유기징역형을 구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 형량이랍시고 이렇게 구형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 재판부의 성향을 봐줘야 되거든요. 이 재판부가 박근혜 심리를 하는 재판부가 최순실 안종범을 선고했던 재판부예요. 그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그 재판부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20년 선고했잖아요. 네. 25년 구형했는데 20년 선고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역대 그 재판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리 질렀겠지. 예, 20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벌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또 하나 안종범 6년 선고를 했죠. 검찰에서 6년 구형했는데 6년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였어요. 네. 그러면 박근혜는 3급 이상 급으로 따지기는 어렵죠. 아니요. 별정직이에요. 네. 1급은 장관급이고 대통령은 별정직으로 나가는데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대한민국의 거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그렇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안종범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법리가.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생각을 보았다면 정말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을 구형을 하면 사법부가 30년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화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 나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너무 커. 라고 했을 때 45년까지 가는 거예요. 유기징역형으로. 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30년보다 덜 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사면인 경우에 그렇게 나오고. 사면인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기징역 수감된 사람들이 평균 25년에서 27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종님 말씀대로 30년 구형을 하든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든 어떤 우리가 형량을 보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 기간을 얼마만큼 그 수감대에서 그 형량을 살 거냐 하는 그걸 따지고 볼 때 가장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건 45년이죠. 그러니까 30년 구형을 했고 아까 명종님 설명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가중처벌을 해서 50% 더해가지고 45년을 구형을 하면 가석방을 위해서는 총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5년을 선고를 했을 때 30년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짧으면 15년, 길면 25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 자체가 듣기에는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딱 매겨서 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고 기간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년 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막 당선됐던 그때란 말이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20년, 30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약간 섣부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의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 사법부나 정치권 이게 사법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보통 이 사면과 감형들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해줬어요. 노태우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기업인들도 그랬죠. 정치적인 이해득실 내지는 돈 이걸로 사면을 해줬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집권을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때가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무서워. 오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아. 사면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사면의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 감형이나 사면의 조건이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형량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감형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법관이 할 수 있는 감형.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장량감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하고요. 무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 사형에서 감형하는 거는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기징역형 45년형이 확정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 유기징역형이 감형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감형 단계가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년을 살고 나오느냐 안 살고 나오느냐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몇 년을 사느냐 30몇 년을 사느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왜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치인과 권력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본보기로 딱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뭐 인터뷰, 짤막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할 때 빨리 나오시면 어디서 뭐 회를 사드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박근혜가 제가 뭐 나갈 수나 있을까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태도를 보면 지금 명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벌써 보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뭐 90 몇 살에 나간다 하면 그 이후의 삶이 내가 내곡동에 몇 억짜리 집이 있는 듯 반겨줄 가족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가 나와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엄청 헬스를 하잖아요. 몸짱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둘의 그 상황이 너무 대비된다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당시 자기가 엉망으로 더럽혀놨던 이 정치와 시대가 어떻게 정화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박근혜가 정말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도 그렇고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때 전두환 노태우도 재직 당시에 비자금 뇌물 사건하고 12.12 사태 그리고 5.18 사건으로 퇴임 후에 검찰에 기소가 됐었죠. 이때 또 웃긴 게 이 두 사람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같은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받았다는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란 및 내란 수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뇌물수수 해서 10개 정도의 죄목으로 전두환에게는 사형을 구형을 하고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합니다. 이래서 구형을 한 대로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가 됐고 노태우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 6개월로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 이 사람들을 특별사면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구속해서 산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뼈아픈 실수죠. 이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 자체가. 이때 어땠어요? 저는 이때가 너무 고3 말이어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민간인 이때 당시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김영삼 정부 말이었어요. 12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내가 이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였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사면 안 해도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IMF 상황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IMF로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자는 미국을 다녔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김대중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게 사면이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어떤 이런 대동단결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을 해줬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발을 했죠.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면은 안 된다. 사형인데. 그리고 22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년밖에 안 살고 네. 10%도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두 사람이 추징금이나 벌금을 다 냈으면 그나마 근데- 자기 몇십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전두환이. 그러면 벌금도 사면받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안 내면 땡이죠. 그렇죠. 안 내고 지금까지 안 내고 버틴겨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세청이 계속 추적해서 지금 그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징금 회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압류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왔거든요. 지금 20년을 어떻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벌금이나 추징금을 냈으면 그다음에 개선의 정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사실 그때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주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다시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 상황을 보고 배웠을 수가 있어요. 뭐 2년만 살면 되지 뭐. 몇 천억, 몇 조 해먹어도. 지금 이렇게. 국민들도 이런 거를 좀 걱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발과 오히려 그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한번 밀어주자 이런 의견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쪽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민자당이었죠. 3당 합당 민주자유당 김영삼 포함해서 김종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당이 합쳐졌잖아요. 그 3당 합당했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불렀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바른당, 바미당 같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풀려나왔다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벌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20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대로. 저도 이때 잘 몰랐지만 또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2년만 살았다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사면을 왜 이렇게 해줬을까라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용서를 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역사적으로 남긴 거죠. 그게 불과 작년 재작년 2016년까지는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권이 있었어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에서 사면권을 가능하면 행사 안 하려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생계사범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살려주는 게 맞는 생계사범은 사면을 해주지만 정치인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사면 안 해주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불과 작년부터였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살아난 게. 그 전까지는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해 주는 거거든요. 돈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돈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이라 어떻게든 그거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장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국기를 흔드는 것이 2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점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뺏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사면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다니. 그래서 개헌이 중요한 겁니다. 네. 사면권을 제한해야죠. 대통령의 사면권을. 네, 일단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지를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후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개헌안 마련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꾸려졌고 30여 명의 위원을 선정해 본격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월 초순까지 최대한 국민 의견을 이제 수렴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헌법 내용이 많기 때문에 쟁점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토론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 때 사용한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권역별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의견, 전문가 견해를 망라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입니다.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재밌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하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구두 논평에서도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라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라. 그렇죠. 이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 뒷걸음질 치다 쥐밟은 격으로 이 정말 삶의 핵심적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속편한데 왜 사람 살려두고 두고 괴롭힐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징역형의 근본 원리가 그런 거죠. 사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이 사회적으로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정확한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장제원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맥락도 없고 그냥 징역보다 무서운 게 사형이야. 사형은 바로 죽이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직결 처분. 박정희 전두환이 했듯이 예. 그 직결 처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와 형법에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세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인류의 법률사가 진화하고 있어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시스템에 적합한 법률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왜냐?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첫 번째가 교화형이거든요. 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가둬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교화에 30년은 걸릴 거다. 지금 이래서 최소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네. 교화가 되려면 박근혜가 30년은 갇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이런 의미로 징역형을 내린 건데 이 장제원은 이 교화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징역형이 그리고 사형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말대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징역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징역형을 살 확률도 높아요. 30년 살고 사형. 그러면 지금 박근혜가 69세인가? 66세. 66세 대학이 30이면 96세잖아요. 그 정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장제원은 본인들이 그 스스로를 셀프 디스하는 게 법원이 만약에 이 발언에 확 열받아서 더 심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있어도 교화가 안 돼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교화 불능이야라고 했을 때 사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교화 불능일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의 지금 이런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헷갈립니다, 사실.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장제원이. 맞아요. 그때는 또 딴소리 했었죠. 청문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박근혜에게 내려지는 이런 구형량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박근혜를 좀 봐달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차라리 죽이라는 건지 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논평 끝에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30년 구형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계속해서 청와대와 그 사법부가 내통을 해서 이런 구형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명정님, 이게 그 30년이라는 구형량이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유기징역형의 최대 형량이고요. 검찰이 구형할 때는.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개전의 여지가 없고 교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합니다. 50%까지. 그래서 45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유기징역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기징역형으로도 교화가 안 돼. 그럼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으로 가는 거예요. 대규모로 시위를 해서 이거 철회하겠다고 집어넣어야 철회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와글와글 이게 뭐냐 거의 87년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 강연장에서 한 말입니다. 여당이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3.1절 집회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도 개헌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금강관계로 활동이 어려운 분 외에는 모두 참여합시다.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목사들은 외부 강연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편향된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연방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든가. 교인들과 극우 성향 시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에도 집회를 안내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실제 기독교 단체 일부는 내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문체부 공무원이 강원랜드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말 문체부 관광산업팀 김모 팀장이 조카 등 친인척 4명의 채용을 강원랜드에 요청했고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는 당초 뽑기로 했던 채용 인원 수까지 늘려가며 이들을 모두 합격시켰다는 걸 검찰이 밝혀냈습니다. 더구나 이 4명의 합격자들은 서류 심사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강원랜드가 김 팀장의 위치를 의식해 이들을 채용한 걸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관광산업팀이 카지노 관련 업무를 하는 데다 과거 강원랜드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 부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김 팀장과 강원랜드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번번이 반려했고 결국 별다른 처벌 없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이 당시 채용 청탁자 명단에 올라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의식한 조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무원과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이 비슷한 양상이어서 문체부 공무원을 뇌물죄로 기소하게 되면 권 의원 역시 뇌물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당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석연찮은 수사 종결 배경에 권 의원 등을 의식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 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습니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 속에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이다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한 여야. 당초 빈손 우려가 나왔던 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체면을 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새날의 마틸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차가 진행하는 오늘의 시사. 간단하게 1억에 10년씩 치면 590일 뭐 거의 50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500년이구나. 예, 그렇죠.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 벌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는 거는 기한이 한정돼 있어요. 예. 저번에 3년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래, 황제노역은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까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역을 허용할지를 위해서라도 이 박근혜의 재산, 차명재산까지 이 철저하게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 그 검찰의 그 범죄수익 환수부 전담 부서가 따로 생겼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또
수고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박근혜 구형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로서 30년 유기징역형을 구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살짝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고 형량이랍시고 이렇게 구형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 재판부의 성향을 봐줘야 되거든요. 이 재판부가 박근혜 심리를 하는 재판부가 최순실 안종범을 선고했던 재판부예요. 그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그 재판부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20년 선고했잖아요. 네. 25년 구형했는데 20년 선고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역대 그 재판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리 질렀겠지. 예, 20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을 벌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또 하나, 안종범 6년 선고를 했죠. 검찰에서 6년 구형했는데 6년 선고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였어요. 네. 그러면 박근혜는 3급 이상 급으로 따지기는 어렵죠. 아니요. 네. 별정직이에요. 네. 1급은 장관급이고 대통령은 별정직으로 나가는데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그렇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안종범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법리가.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부의 생각을 보았다면 정말 무기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을 구형을 하면 사법부가 30년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정말 교화의 여지가 없어.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 나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너무 커. 라고 했을 때 45년까지 가는 거예요. 유기징역형으로. 네. 근데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30년보다 덜 살고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 사면인 경우에 그렇게 사면인 경우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기징역 수감된 사람들이 평균 25년에서 27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종님 말씀대로 30년 구형을 하든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든 어떤 우리가 형량을 보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 기간을 얼마만큼 그 수감대에서 그 형량을 살 거냐 하는 그걸 따지고 볼 때 가장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건 45년이죠. 그러니까 30년 구형을 했고 아까 명종님 설명해 주신 대로 재판부에서 가중처벌을 해서 50% 더해가지고 45년을 구형을 하면 가석방을 위해서는 총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5년을 선고를 했을 때 30년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짧으면 15년, 길면 25년 정도를 살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그 선고 자체가 듣기에는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숫자를 딱 매겨서 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선고 기간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년 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막 당선됐던 그때란 말이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20년, 30년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약간 섣부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금니 아빠인가요? 네. 이영학 그 사람 사형 구형받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100년, 200년 있어도 교화가 불가능해 하면 그 선고를 내려요, 법원이.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는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정해요. 그게 언제다라는 예고 정해진 게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나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 있어를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신형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종신형보다 더 무섭죠. 왜냐하면 종신형은 그래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뭐. 나 죽으면 나가겠지. 네. 나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모레 죽을지도 몰라를 종신토록 살아봐요. 무슨 꽃가닥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제원은 그거에 대한 고려나 고민도 이런 맥락도 모르고 본인이 그냥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초딩스러운
안철수과 비슷한 그 초딩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형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본인이 안 들어가 봐서. 실제로 사형수들이 겪었던 그 수기, 그리고 사형수들을 옆에서 보았던 교도관들의 그 수기들을 보면 그런 책으로 나와 있어요. 80년대에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니까 그 수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도관들이 적어놓은 수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결같이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물론 사형제도로서 받는 이득도 있지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교수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뭐 약물형 이런 게 없습니다. 교수형이에요. 그러면 사형을 당할 때 보면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선하고 교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도의 장단점이기도 한데 이미 교화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교화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장점은. 네. 단점은 교화됐는데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거고 그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람이 잔인하고 악독하면 사형을 선고하겠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은 교화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형 구형을 받고 집행당하는 사람들은 교화돼서 죽는 거예요. 이영학은 교화될 것 같지 않아. 그거 어찌됐든 예. 박근혜도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얼마만큼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냐 하면 뭐 며칠 있다 몇 달 있다 몇 년 있다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집행은 대한민국을 안 해요. 이미 20년 동안 안 해왔어요. 예. 앞으로도 30년 50년 동안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에요. 전 세계의 사형 폐지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에게 만약에 장제원 말대로 사형을 선고를 하면 정말 박근혜가 백골이 신토대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했으면 역풍이 불 것 같아. 역풍 불죠.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막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네. 사형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근혜가 공범이었던 최순실보다 5년을 더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검찰에서 구형한 거죠. 네, 검찰에서 구형으로는. 그런데 검찰의 최종 의견의 상당 부분이 박근혜가 검찰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 이 태도를 태도를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18개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뇌물수수. 뇌물에 대해서는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이잖아요. 이상. 보통 형법에서는 이렇게 뭐 징역 1년 이하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형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을 한 건 그 마타님이 말씀하신 역풍도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무기징역을 해도 이게 실제로는 징역 30년과 무기징역 2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무기징역이 더 가벼운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상 징역이 딱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뭔가 무기보다는 훨씬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 30년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액이 592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강력한 처벌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의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민국 사법부나 정치권 이게 사법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보통 이 사면과 감형들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해줬어요. 노태우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기업인들도 그랬죠. 정치적인 이해득실 내지는 돈 이걸로 사면을 해줬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집권을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때가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무서워. 오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면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사면의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보면 그 감형이나 사면의 조건이 형량의 3분의 1을 채워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형량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감형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법관이 할 수 있는 감형. 늘릴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장량감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있어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유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하고요. 무기징역형에서 감형하는 거, 사형에서 감형하는 거는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기징역형 45년형이 확정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 유기징역형이 감형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감형 단계가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몇 년을 살고 나오느냐 안 살고 나오느냐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몇 년을 사느냐 30몇 년을 사느냐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왜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 전에 죽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게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치인과 권력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본보기로 딱 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뭐 인터뷰, 짤막한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할 때 빨리 나오시면 어디서 뭐 회를 사드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박근혜가 제가 뭐 나갈 수나 있을까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요. 예. 근데 그런 태도를 보면 지금 명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벌써 보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뭐 90 몇 살에 나간다 하면 그 이후의 삶이 내가 내곡동에 몇 억짜리 집이 있는 듯 반겨줄 가족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기가 나와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1년 동안 엄청 몸짱만. 헬스를 예, 하잖아요. 예, 예. 몸짱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둘의 그 상황이 너무 대비된다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씨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당시 자기가 엉망으로 더럽혀놨던 이 정치와 시대가 어떻게 정화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박근혜가 정말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도 그렇고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때 전두환 노태우도 재직 당시에 비자금 뇌물 사건하고 12.12 사태 그리고 5.18 사건으로 퇴임 후에 검찰에 기소가 됐었죠. 이때 또 웃긴 게 이 두 사람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같은 법정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받았다는 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이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반란 및 내란 수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뇌물수수 해서 10개 정도의 죄목으로 전두환에게는 사형을 구형을 하고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합니다. 이래서 구형을 한 대로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가 됐고 노태우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 6개월로 선고를 받아요. 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 이 사람들을 특별사면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구속해서 산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뼈아픈 실수죠. 이 사람들을 사면해 준 것 자체가. 이때 어땠어요? 저는 이때가 너무 고3 말이어가지고 예.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때